자, 범죄학 심화 과정 가겠습니다. 자, 범죄학은 일단은 단계를 한번 보시죠. 자, 1단계가 있고요.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자,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자, 1단계, 2단계, 3단계. 자, 그러면 1단계가 기본 이론이다. 그죠? 기본 이론. 자, 기본 이론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요거 다음에 진행될 것이 기출이다. 그죠? 기출. 자, 기출 문제. 자, 다음에 이제 3단계가 이제 동형입니다. 동형 모의고사. 자, 보통 이제 학습 과정은 이 3단계만 잘 거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추가로, 그죠? 자, 핵심 요약 정도, 마무리, 핵심 요약. 자, 요거는 뭐 리뷰하는 과정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심화는 어느 단계냐, 그죠? 지금 우리가 하는 심화는 요거랑 같아요, 실제로. 자, 이게 이제 심화 과정이에요, 심화 과정. 자, 심화 과정은 조금 더, 자, 깊고, 굵고 깊게 가는 과정. 그 다음에 기본 이론 과정은 얇고, 이제 좀, 전체적으로 쭉 보는 과정이고, 그거 유사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유사하다 보면 되니까, 충분히 처음 들으신 분들도 학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끝내고, 지금 우리가 하는 과정 요 과정이니까, 자, 요거랑 거의 유사하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가 있는데, 이 기출 문제가 없다. 아시겠죠? 범죄학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작년에 이제 한 번 하고, 이제 올 초에 한 번 나왔는데, 우리 문제로 치면은 이제 총 40개? 40개밖에 없어, 40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출 문제가 없다 보니까, 그죠? 뭐, 경비지도사라든가, 경비지도사. 자, 경비지도사 문제랑, 자, 사법시험 문제가 있어요, 사법시험. 자, 이 문제를 더해서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비지도사 문제는 문제가 너무 쉬워요. 그냥 거의 1초짜리 문제밖에 안 돼. 단순하게 외워서 뭐는 뭐다 해서 1초밖에 안 걸린다. 자, 근데 사법시험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난이도가 낮고요. 이거는 너무 높아요, 문제가. 그럼 우리 시험 문제는 요거냐 봤을 때 중간 정도로 보면 됩니다. 중간. 아시겠죠? 중간. 자, 중간 정도의 문제로 이해하시면 아마 될 거예요. 요거보다는 어렵고, 요거보다는 좀 쉽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거랑 합쳐서 기출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예상하면서 가는 거다. 자, 동형은 난이도를 좀 올려놨어요. 동형은 난이도 좀 있으니까, 동형은 이제 조금 어렵게 이제 풀어주셔야 되니까, 동형은 난이도를 조금 중상 정도로 잡아놨어요. 중상. 자, 중상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워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도 안 되니까, 자, 중간 정도보다 조금 높게, 자, 동형을 잡아놨고요. 기출이 좀 안타깝게도 우리가 문제가 많이 없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존의 다른 직렬에 있는 문제를 조립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심화 과정만 열심히 하셔도 된다, 실제로는. 자, 어차피 이제 심화나 기본이 돼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자, 범죄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론이다, 이론. 변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변하지 않으니까 한 번만 잘 정리해 놓으면 돼. 근데 이제 범죄학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그랬죠? 큰 문제가 이제 학자 이름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학설의 이름도 달라요. 그 다음에 용어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아마 여러분 책 보시다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저기는 저렇게 돼 있고 아마 다르게 돼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해석할 때에 뭐 해석하는 학자에 따라서 다르게 부른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이름도 알고 계셔야 된다. 누가 낼지를 모르니까.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A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영어로 A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글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역해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의역해서 쓰기도 한다. 자, 그래서, 자, 범죄학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자, 용어 정의가 덜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행스러운 거는 뭐냐면은, 이론이다 보니까 변하지 않는다. 한 번만 잘 정리해 놓으면 끝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이 좀 많이 나온다는 게 맹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다른 과목에 비해서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범죄학은 어렵게 나올 수가 없다. 아시겠죠?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제 판단은 말입니다. 헌법 수준 정도밖에 안 될 거다, 헌법. 자, 왜냐면 헌법이 일반 공채 과목에 들어간 이유가 이제 기본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락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기본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제 관건은 이제 형사법하고 경찰학에서 승부나겠죠. 범죄학은 그렇게 편차가 크진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본 이제 과정하고 거의 유사한 심화 과정입니다. 기본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갑니다. 자, 좀 빨리 간다 하더라도 좀 이제 설명이 조금 붙긴 할 텐데, 자,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약을 하면서 좀 이제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것 빼고는 거의 유사하다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거의 유사하니까 자, 조금 빠르더라도 좀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출은 이제 따로 없어요. 이제 따로 과정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촬영되어 있는 이제 기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교재는 여기 아마 PDF로 제공이 될 거예요. PDF 제공될 거니까 아마 그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영할 때는 제가 이제 문제를 좀 많이 만들어서 좀 새로운 문제, 유형을 좀 변화시켜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요거다라는 겁니다. 자, 교재 한번 볼까요? 자, 교재 한번 보시면, 자, 일단은 이제 전체로 봤을 때, 자, 범죄학 1반이 있어요. 1반. 기초이론. 기초이론 있고, 원인론 있고, 유형론 있고, 예방론. 4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4개. 자, 그러면 범죄 원인론이 제일 많이 나온다. 자, 50%. 50%니까 20개 중에 10개 이상이 원인론에 나온다. 그리고 이제 원인론이 제일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죄 대통령이 30%. 자, 30%. 자, 그 다음에 유형론하고 범죄학 일반이 10% 내외로. 자, 10% 내외로 뭐 한 2개씩? 2개씩 나오겠죠? 자, 범죄학 일반론에서 이제 2개. 그 다음에 이제 유형론에서 2개.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인론에서 10개. 자, 10개. 자, 대책론에서 6개. 자, 그래서 자, 이제 비율을 잘 보셔야 돼요. 비율. 자, 그러면 앞쪽이 범죄학 일반 좀 어렵다 하더라도 2개밖에 없다. 아시겠죠? 2개밖에 없으니까 좀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이 집중할 거는 원인론입니다. 범죄 원인론. 자, 범죄 원인론에 많이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 자, 대책론은 좀 어려운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 대책론은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조금 확장해서 낼 가능성이 조금 있다 판단됩니다. 자, 새로운 이제 이론들. 자, 그런 부분에 조금은 책이 없는 내용도 출제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할 거는 뼈다귀를 먼저 그리는 거야. 자, 스케치를 통해서 뼈다귀를 쫙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색칠을 이제 하시는 거죠. 뼈대가 흔들리면은, 그죠? 아무리 공부를 오래 해도 흔들립니다, 계속. 자, 뼈를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을 조금 붙이시고 붙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죠. 근력을 길러야 되니까. 자, 그래서 뼈다귀 없는 근력은 쓸데가 없다. 자, 뼈가 강해야 되는 거야, 뼈가. 그래서 가장 이제 큰 흐름, 그 다음에 큰 뼈대를 먼저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 해야 된다. 그리고 뭐 해야 된다? 반복해야 된다. 범죄학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낯설어요. 용어 자체가. 낯설다 보면은 와닿지가 않아. 남의 얘기 같아.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익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반복해야 된다.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내게 되는 거야. 처음 할 때는 좀 낯설더라도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학습 전략은 정해져 있다. 자, 큰 뼈대를 그리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정리되면 반복해야 된다. 아시겠죠? 반복.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목차 한번 봅니다. 목차. 자, 목차는 보시면 범죄학의 개념 나왔죠? 범죄학과 유사한 용어들이 많아요. 범죄란 뭐고, 범죄학은 또 뭐고, 형사정책은 뭐고, 유사한 개념들. 이거는 뭐 거의 정해져 있는 패턴대로 나올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제 범죄학의 연구 대상, 범죄자, 범죄가 뭐고, 범죄인이 뭐고, 피해자가 뭐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만 잘 해놓고 계속 반복하시면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죄학 연구 방법, 이 부분이 조금 이제 힘들지 않을까. 자, 범죄학 연구 방법. 자, 실증적인 연구 방법, 실험적인 거, 참여 관찰, 그다음에 개별 사례 조사. 자, 여기서 계속 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죠. 연구 방법에 계속 나오는 부분이 일반화의 문제. 자, 일반화의 문제. 그 다음에 뭐 표본의 문제, 대표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다뤄지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연구를 했잖아요. 그럼 연구 결과가 나올 거야. 그럼 이 연구 결과가 다른 사람도 인정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연구의 기본은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똑같은 전제를 두고 똑같이 실험을 했을 때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그 결과가 맞는 거예요. 근데 자, 연구 방법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그거는 일반화 되기 어려운 겁니다. A가 할 때는 이렇게 나왔고 B가 할 때는 다르게 나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결과들도 있어요. 연구해 보면 똑같은 방법을 했는데 어떤 사람의 결과랑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거기는 연구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원인론 있죠? 범죄 원인론. 자, 고전주의, 실증주의는 생각보다는 양이 많지 않아요.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자, 고전주의, 실증주의는 어렵진 않을 건데 사회학적 원인론이 가장 어렵다. 가장 양이 많고 가장 복잡하고 자, 그 다음에 정리할 내용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제 사회학적 원인론에서 많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마 여기서 거의 다 나오지 않을까. 고전주의와 실증주의에서는 뭐 특별하게 자, 이제 보여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딱딱 정해진 대로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경향. 이 새로운 경향이 지난번에도 출제가 됐었죠. 일상활동이론, 뭐 생애과정이론, 뭐 생애 등급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출제가 됐는데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림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림. 범죄 삼각형, 범죄 삼각형. 자, 지난번 1차에 나왔던 18번 문제였나? 18문제 삼각형 그려놓고 자대부 거기다 조금 부연 설명을 붙여서 나왔던 겁니다. 자,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게 요겁니다. 새로운 경향이다 보니까 기존의 교재에 없고 새롭게 나오는 이제 대학에서 설명하는 새롭게 추가된 이론들 거기에 대한 쟁점 이런 것들까지 나온다면은 조금 복잡해집니다. 자, 아마 여러분이 아마 경찰 간부 문제를 풀어보셨나요? 경감호 문제를 보면은 뭐 페미니즘까지 나와요. 페미니즘, 뉴 페미니즘. 그냥 일반 페미니즘이 아니라 뉴 페미니즘 해가 새로운 페미니즘의 경향까지도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아마 조금 이제 오바된 문제가 아닌가. 우리는 경감부 수준을 맞추면 안 된다. 아시겠죠? 경감부 수준을 맞추시면 안 되고 자, 경감부들은 아무래도 변별력을 많이 줘야 되니까 우리보다 더 확장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경감부 수준의 문제를 다루려면은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큰 틀을 잡고 가장 중요한 이론의 핵심들을 잘 찾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유형론이다 그랬죠? 유형론. 자, 유형론에서는 책이 없는 내용들도 좀 추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범죄 원인을 찾고 범죄를 연구하는 이유가 뭐다? 범죄를 막기 위한 거예요. 예방하기, 예방. 자, 범죄 대책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범죄 대책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CPTED. 근데 이거는 경찰학에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경찰활동도 범죄 예방의 전략으로 봅니다. 자,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여러 가지가 확장돼서 나오고 있어요. 경찰학에서. 그래서 지역사회경찰활동에 이제 POP, COP, NOP, SOP, ILP 해가지고 계속 경찰학에서도 계속 확장되어서 이론적 배경을 출제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범죄 예측, 전환, 국제협력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점으로 될 거는 범죄 원인론이다. 그 중에서 범죄 사회학. 자, 사회학적 원인론만 확실하게 정리가 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50% 이상이 정복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소소하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로 가보죠. 제1절의 범죄학입니다. 범죄학. 자, 범죄학은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인간에 대한 학문이다. 그러면 인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럼 인간은 생물이잖아.
생물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생물학 시각. 그 다음에 인간들은 뭘 갖고 있어요? 심리를 갖고 있다. 심리. 그러면 심리적 관점에서 자,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거고, 자, 인간은 또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니까 사회적 관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들은 계산을 하니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류가 유전을 통해서 쭉 이어지니까 인류학적인 관점도 있을 거고,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서들랜드인가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죠. 범죄학이 제왕의 학문이다. 자, 근데 이제 일리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범죄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그죠? 인간이 하는 행동이니까. 자,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학이죠, 일종에 보면. 인간의 한 종류 중에 그 범죄를 연구하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자, 이 교재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교재를 읽는 요령은,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편찬했어요. 핵심 요약을 먼저 했고요. 핵심 요약. 자, 우리가 이제 학습해야 될 내용을 요약한 다음에 조금 상세한 설명이 붙어 있을 거예요. 상세 설명. 자, 상세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플러스에서 심화라는 거를 집어넣었어요. 심화. 자, 이 심화라는 부분은 이제 조금 확장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학습을 다 해야 되느냐? 꼭 봐야 되는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핵심 요약하고 상세 설명 이 부분에 많이 집중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학은, 그죠? 기본적으로 학자가 나오겠죠. 학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학자의 이론이 나오겠죠. 학자와 이론.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연결할 문제입니다. 어떤 학자가 어떤 일을 주장했나. 자, 그 다음에 요 이론의 핵심 내용이 나오겠죠. 자, 핵심 내용. 자, 핵심적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학자가 어떤 이론을 주장했느냐. 그 다음에 그 이론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죠? 이걸 따져야죠. 자, 따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는 다른 이론과 비교하는 문제. 비교. 자, 다른 이론과 비교하는 유형이 나올 거고요. 비교.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과가 나올 겁니다. 자, 공헌이라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판. 자, 비판. 그래서 자, 3단계를 거쳐주시면 돼요. 자, 어떤 학자가 어떤 이론을 주장했나. 학자 이름하고 이론의 이름, 짝짓기. 이건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자,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 나올 때, 뭐, 경비지도사 같으면 누구의 누구 이론 해가지고 틀리게는 많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이제 분야를 연구를 했느냐. 그 다음에 그 이론의 핵심이 뭐냐.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확장이 된다면 다른 이론과의 관계, 비교. 자, 얘는 이렇게 설명했고, 얘는 이렇게 설명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헌. 자, 이 이론이 어떤 데 공헌했느냐, 어떤 데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비판이 있죠, 비판. 이 비판까지 나온다면 좀 어려워요, 비판. 왜냐하면 이 이론과 전혀 관계없이 다른 학자들이 비판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이론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비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 틈을 노려야 되니까. 자, 우리가 이제 머튼의 긴장이론이, 머튼의 긴장이론이 비판이 제일 많아요. 나중에 보면 한 페이지 나옵니다. 한 페이지. 머튼의 이제 이론에 대해서 비판이 많은데, 비판이 많은 이론은 딱 한 가지다. 잘 나가니까. 잘 나가니까 비판이 많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서들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도 비판이 많아요. 그래서 서들랜드가 미국의 이제 범죄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그럼 아버지를 잡아야 아들도 다 잡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서들랜드도 비판이 많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가만 보면은 범죄학 이론들은 모두 다 비판이 있어요. 자, 왜냐하면 자, 범죄학 이론 하나가 모든 범죄를 설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범죄학의 흐름을 보면은 하나의 원인을 가지고 보다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다가 자, 야, 이래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로 설명해 보자. 그래서 일반화 이론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유형론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살인이면 살인만 연구하는 거지. 살인자의 어떤 연구. 근데 범죄가 뭐 한두 개도 아니고, 그 이제 범죄학자들이 연구할 게 많아요.
살인에 대해서, 강도에 대해서, 강간에 대해서, 절도에 대해서 다 개별적 연구를 해야 되거든. 자, 그래서 지금은 유형론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까지 봐두시는 게 좋아요. 자, 어떤 학자가 어떤 일을 주장했다. 그죠? 이거는 외워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암기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를 했다면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이론과 차이.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어떤 이제 공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약점이 있고 비판이 있는지. 요 단계만 쭉 거쳐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로, 그죠? 인간에 대한 인간관이 있다. 그죠? 인간관. 자, 인간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여기는 뭐 인류가 존재할 때부터 계속 존재했던 거죠. 인간은 악하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인간은 선하다라고 보는 분이 있고, 그러면 성악설의 입장은 소질이다. 이 사람이 타고난 소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뭐 생물학적, 이제 심리학적 이론들이 성악설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면 성성설은 뭐예요? 인간은 착하게 태어나는데 어떤 환경에 놓여짐에 따라서 나쁜 환경에 접하게 되면은 자 이제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선한데 나쁜 환경에서 나쁜 행동을 한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한 겁니다. 그다음에 백지설이 나오죠. 자, 대표적으로 서들랜드가 이 백지설이 나와요. 나중에 서들랜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색깔이 없다. 백지인 인간들은 그죠? 자, 어떤 행동을 보고 배우게 된다. 학습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나쁜 환경에서는 나쁜 행동을 학습할 것이고 좋은 환경에서는 좋은 행동을 학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든 정상적인 행동을 하든 모두 다 정상적인 학습의 과정의 결과다. 자, 그래서 인간은 백지야, 백지. 빨간색과 놀면 빨개지고 파란색과 지나게 되면 파래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볼 것인가의 관점에서 자,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자유의사론, 의사자유론과 의사결정론이 있죠. 자, 자유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전주의는 프리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게 된다. 그죠? 선택하게 된다. 범죄를 할지 정생할지. 합리적 인간이라면 자기한테 쾌락을 가져오는 걸 하게 될 거다. 그 쾌락이 뭐다? 범죄다. 그래서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거야. 고통을 가한다면 사람들은 그거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인간이 범죄를 하든 정상의 행동을 하든 모두 다 선택에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의사결정론은 뭡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겁니다. 인간의 행동이란 자기 의지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 있는 어떤 소질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다. 어쩔 수 없이. 자, 이게 실증주의 시각이죠. 실증주의 시각. 자, 근데 고전주의나 실증주의는 뭐 공헌은 있겠지만 어느 것이 맞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의 행동들은 의지도 필요하고 소질도 필요한 거거든.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서 발생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자,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 고전주의, 실증주의 계속 뒤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고전주의 한번 보세요. 범죄학의 역사적 발전 과정으로 고전주의가 있죠. 신고전학파, 나중에 억제로 나올 거고요. 실증주의는 뭐 인류학파, 통계학파, 초기 사회학파. 자, 그래서 이제 인류학파 대표적으로 롱브로조 나오죠. 롱브로조. 자, 그다음에 통계학파. 자, 그다음에 초기 사회학파. 자, 나중에 미국의 범죄 사회에 영향을 주고요. 나중에는 사회 통제 이론, 사회 반응 이론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범죄학이 독립과학이냐? 자, 독립과학이냐?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독립과학성을 인정하려면 기본적으로 독자적인 연구 대상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남들이 이제 하고 있다면, 그 대상을 하고 있다면 그건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독립된 연구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만든 연구 방법이 있어야 돼, 연구 방법. 그 다음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옛날에 범죄학은 뭐 독립적인 학문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실제로는. 형사정책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다가 지금은 범죄학회가 따로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독립적인 학문으로서 인정받게 되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학회 가보면
이제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처음에 못 알아들어요. 분명히 내가 아는 이론 같은데 걔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알고 봤더니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이야. 근데 걔는 범죄학 이론을 다르게 불러.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 용어가 정립돼야 되는데 용어 정립이 안 됐다. 자, 그러면 형법하고 형사정책은 독립성이 있다 봅니다. 범죄학과 피해자학은 독립성을 부정하는 게 통설이에요. 자, 범죄학과 피해자학. 다시 말하면 피해자학을 범죄학의 한 파트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피해자학은 범죄학과 독립된 것이 아니다. 물론 독립성을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자, 분도 있지만 완전하게 독립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자, 범죄학은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죠. 사실학이기도 하고 규범학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종합과학. 자,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범죄학은 범죄라고 하는 부분을 이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아요. 그러면 생물학적인 시각이 있을 거고, 그죠? 심리학적인 시각도 있을 거고, 그죠? 사회학적인 시각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시각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각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도 알아야 되고, 사회학도 알아야 되고, 심리학도 알아야 되고, 생물학도 알아야 되고, 뭐 등등등의 것들까지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서들랜드가 연구를 해보니까 범죄학은 끝이 없더라. 그죠?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일을 하려면 모든 학문들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과학이다. 자, 종합과학. 자, 그 다음에 연합학문이다. 자, 연합학문. 자, 연합학문. 자, 그 다음에 간학적. 간학적이란 말을 써요. 간학적. 자, 간학적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학제적이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학제적. 자, 그래서 여러분보다 먼저 공부했던 분들이 다 한자 세대거든. 한자 세대다 보니까 다 이제 한자를 많이 써요. 자, 학문간, 그 다음에 학제적,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 있다라고 보는 거. 이게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자, 종합과학이다, 연합학문이다, 간학적이다, 학제적이다. 저도 이제 1학년 때 요거 이제 처음에 범죄학 처음에 들을 때 학제적이래. 그래서 학제적인 말이 뭐야? 처음 들어보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학문들이 섞여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역적 관련성 나왔고요. 자, 관련 개념 한번 봅시다. 범죄학이라는 게 있죠. 범죄학. 자, 범죄학과 형사정책인데요. 협의의 범죄학과 형사정책. 이거는 좀 달라요. 자, 근데 광의로 보면은 범죄학과 형사정책이 광의로 보면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범죄학이 우리나라에서는 범죄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하기 전에 형사정책이라는 과목으로 학습되어 왔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범죄학이 이제 독자성을 이제 인정받게 되면서 좀 분리되기 시작했는데 크게 보면은 광의의 범죄학과 형사정책은 거의 유사하다. 협의로 보면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범죄학은 경험과학이다, 존재과학이다. 근데 형사정책은 규범과학이고 가치적인 학문이다. 그래서 약간은 모순된 내용이 생길 수 있는데 광의로 볼 거냐 협의로 볼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들랜드의 범죄학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형사학, 형벌학, 인적과학으로 법철학, 법사학, 범죄수사학. 범죄수사학과 범죄학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의학, 법심리학, 사회학. 저도 이제 처음에 범죄학을 보니까 범죄학이 참 메리트가 처음에 낯선 과목이다 보니까 범죄학이 참 처음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어이씨, 들어갔더니 다 그냥 외국 사람이야. 너무 어려워. 그리고 이제 우리 때는 교재가 없었어요. 한글로 된 교재가 없었어. 그럼 뭘 갖고 했냐? 영어 책을 가지고, 영어 원어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자체도 어려운데 그거를 영어로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 자,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원리가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자, 근데 끝이 없어. 야, 그러면 경제학적 관점에 바라보는 건 경제학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경제학을 공부를 했어요. 사회적 관점에 보는 시각은 사회학적인 관점에 봐야 되니까 사회학을 또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옛날에 심리학도 공부했었거든요. 심리학. 심리적인 관점에서 사람 심리학자들은 왜 범죄를 저렇게 보나. 그럼 심리학을 또 이제 기초 심리를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계속 끝이 없더라고. 야, 그래서 열나 어려운 과목이구나.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많이 공부했던 게 배경이 되고 지식이 되고 살이 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범죄학이라는 용어가 1879년 토피나르라는 용어죠. 토피나르가 조언을 했는데 가로팔로라는 사람이 범죄학이라는 교재를 써요. 자, 그래서 처음으로 자 가로팔로가 서행했다. 자,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범죄학은 범죄 현상과 원인을 규명해서 효과적인 범죄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학문이다. 자, 범죄와 범죄자, 사회적 일탈 행위, 이에 대한 통제 방을 연구하는 경험과학이고 규범과학이 아닌 사실학의 총체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왜 발생하는지. 그래서 이제 경험과학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나오죠. 리스트라고도 합니다. 자, 리스트는 나중에 뒤에서 나올 건데 리스트 하면은 형법 이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 앞쪽에는 특별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정책 가볼까요? 자, 형사정책은 포에르바가 처음 사용했다. 처음. 자, 포에르바가 형사정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자, 그래서 자 영미법계에서 나중에 이제 자 형사정책이라는 개념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자, 포에르바 최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에 행형학이라는 게 있죠. 행형학. 자, 행형학. 여기서 볼 거는 많이 없어요. 행형학. 자, 행형학은 말입니다. 형을 행한다라는 거야. 형을 행한다. 자, 이거는 응보주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형을 가하는 학문이 행형학인데, 자, 지금은 시각이 바뀌었어요. 교정학이라고 그래요. 교정학. 아시겠죠? 교정학. 용어가 바뀐 이유가 철학이 바뀌었기 때문에, 철학이 바뀐 거야. 옛날에는 응보주의죠. 응보주의.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응보, 복수를 하고 위안을 하는 겁을 주는 것이 행형이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가함으로 그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지. 그래서 행형이란 말을 썼는데 지금은 뭡니까? 교정이다. 형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고쳐주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교정학이라고 그래요. 교정학. 아시겠죠? 실제로는 같은 건데 철학이 바뀐 거예요. 철학. 옛날에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형벌을 가해서 두려움을 줘야 된다. 그래서 형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형벌의 목적이 뭐냐, 형을 어떻게 또 이제 그 집행을 할 것이고 어떤 형을 또 가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교정이라고 해서 고쳐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쳐주는. 요즘에는 교정학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면 원래 행형학은 미국의 리버라는 애가 처음 사용해요. 리버. 최초의 학자는 좀 기억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앞에서 그죠? 범죄학이라는 용어가 가로팔로 나왔고요. 형사정책은 포에르바. 그 다음에 행형학. 이거는 미국의 리버라는 애가 처음으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형벌학. 자, 띠뿔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띠뿔렐. 자, 이 사람 진짜 이름 어렵더라고. 띠뿔렐. 자, 그 다음에 형사학은 1914년 프랑스의 가로라는 애가 주장했다. 가로.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동영에다 한번 내봤는데, 자, 범죄학이라는 용어가 가로팔로라고 그랬죠. 가로팔로. 범죄학이 가로팔로가 주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형사학. 자, 형사학이라는 용어를 자,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가로라는 사람이 썼다. 가로. 프랑스. 자, 그래서 말이 비슷해서 이게 똑같으니까 이거랑 살짝 한번 바꿔봤더니
잘 골라내더라고. 지난번에 1차 대비 학생들은 보니까. 자, 그 다음에 형법이라는 게 있죠. 형법. 자, 형법. 자, 여기서는 뭐 쭉 지나가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형법. 자, 형법은 뭐예요? 규범학이죠. 그죠? 법률로서 규정하는 거니까. 자, 규범학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법 하면은 리스트가 나와요. 리스트. 자, 리스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자, 리스트는 형법은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다. 대헌장이다. 자, 형법은 형사정책을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형법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대부분이 리스트에서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디테일한 부분 가보죠. 연구 대상입니다. 범죄학의 연구 대상.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구 대상, 무엇을 연구하는가? 범죄학은 연구 대상. 자, 세 가지가 있죠. 크게 보면은 범죄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범죄. 범죄가 있고, 두 번째는 범죄자. 사람에 대한 거죠. 범죄자. 자, 범죄자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최근에 이제 중요시되고 있는 피해자가 있어요. 피해자. 그러면 범죄는 무엇이고, 그죠? 그 다음에 범죄자는 어떤 사람인지, 피해자는 어떻게 또 분류되는지. 자, 이게 연구 대상인데. 자, 범죄와 유사한 용어들이 많이 있죠. 자,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보시면, 자, 크라임이라는 게 있어요. 크라임. 그 다음에 디비언스가 있고, 딜리퀀시라는 게 있고, 오펜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신, 바이스. 요즘에 여러분 쓰는 말로 뭐 있어요? 빌런 있잖아, 빌런. 자, 빌런도 여기 넣어야 되지 않을까? 예. 자, 어떤 사회나 빌런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빌런 불변의 법칙인가 뭐 그런 게 있다던데. 혹시 아시나? 일정 사회에는 꼭 한 명의 빌런이 존재한대. 자, 여기 우리 강의실에 누가 빌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빌런인가요?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다른 이제 용어들이 있다. 자, 우리가 연구하는 거는 범죄죠, 범죄. 자, 그래서 다시 첫 번째로 한번 가보세요. 핵심 요약에. 범죄는 개인의 어떤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현상으로 본 시각들도 있었어요. 기존에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사회학적 관점에 보면은 범죄라는 것은 개인의 행동보다는 집단 현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집단 현상. 아시겠죠? 집단 현상. 그래서 나중에 이제 큰 뼈다귀를 그려보면 범죄는 개별적인 이제 그 개인의 행동이다라고 보는 시각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각은 개인의 행동보다는 집단 현상이다라고 보는 시각. 대표적으로 사회학적인 시각들이 집단 행성으로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꼭 구분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자, 꼭 구분해야 될 게, 자, 요겁니다. 자, 형식적, 자, 의미의 범죄, 형식. 자,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범죄. 자, 우리가 이제 형식적 의미는 법이다, 법. 간단하게 보면 법상에 규정된 것들이 형식입니다. 자, 법에 규정된 것이 형식이다. 자,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법에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실질은 뭐겠어요? 법 규정과 관계없이, 자, 법 규정에 관계없이, 자, 법 규정과 관계없이 정의되는 것들이죠. 그죠? 자, 형식은,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형식이라고 하고, 실질이라고 하는 것은 법 규정에 관계없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들, 유해한 행위들, 이런 것들까지 실제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구분이 필요합니다. 어느 과목이든 다 나오는 게 요거죠.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그죠?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자, 일단은 크게 불려보면은 이거는 법에 있는 거고, 실질은 법 규정에 관계없이 사회에 끼치는 유해성을 가진 모든 행위들을 실질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실질이 큰 개념이죠. 그죠? 그럼 요 둘의 관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 둘의 관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형식이라고 치면, 그죠? 형식이라고 치면은 어떻게 된다? 이것을 포함해서 넓게 보는 관점이 실질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몇 가지가 더 더해져서 이거는 법에 있는 것만 형식으로 보시면 되고,
실질은 이거 외에도 법 규정에 관계없이 사회에 끼치는 유해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실질로 보는 거다. 자, 보통은 이런 관계죠. 형과 실의 관계. 근데 경찰학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형식적 의미가 별개로 보니까. 자, 그러면 범죄다. 그죠? 범죄. 크라임. 그죠? 크라임. 자, 크라임은 이제 법률적 처벌 대상이 되는 거. 그죠? 처벌 대상이 되는 거. 이게 이제 범죄, 크라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디비언스는 뭐예요? 도의나 상식에 벗어난 형태. 그죠? 자, 그래서, 자,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벗어난 것들. 자, 벗어난 것들. 자, 이것을 디비언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딜링컨시. 자, 신분에 합당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자, 이것을 소위 말하는 일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탈. 아니면 비행. 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학생들은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죠. 그게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의무입니다. 근데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놀아요. 맨날 게임하고 놀아. 자, 이게 딜링컨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 공부 안 한다고 감옥 갑니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 이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 자, 그 다음에 오펜스라는 게 있죠. 공격이나 위반. 그 다음에 신 이런 것들은 안 나오겠죠. 원죄. 성경에 나오는 이제 사과 따먹는 거 나오잖아요. 이게 신이면 신. 그 다음에 바이스, 악덕이라고 하는 건데, 악덕, 악행. 자, 이런 개념들이 있다. 그 다음에 비범죄화. 자, 비범죄화, 신범죄화, 과범죄화. 용어가 3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비범죄화가 있고요. 비범죄화. 자, 비범죄화가 있고, 그 다음에 신범죄화. 자, 신범죄화. 자, 그 다음에 과범죄화. 자, 그러면 비범죄화, 신범죄화, 과범죄화. 자, 그럼 비범죄는 뭐죠? 옛날에는 범죄였죠. 옛날에는 범죄였는데, 자, 범죄였는데 앞으로는 범죄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지. 범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신범죄는 뭐였어요? 사회가 변하면서, 그죠? 새롭게 처벌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범죄로 규정되지 않았다가 범죄가 아니었다가 새롭게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범죄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과범죄는 뭐겠어요? 과범죄는 다른 쪽에다 맡겨놨어요. 다른 쪽에다 맡겨놨는데 거기에서 규범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야.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과범죄와는 뭐 기초질서 위반 이런 것들, 도덕유래, 여러분의 양심에 맡겨놓은 거야. 그러면 뭐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쓰레기 투기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사람의 양심에 지역사에 맡겨놨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너희가 못하니까 우리가 할게.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과범죄화는 자, 기존에 이제 맡겨져 있던 규범력이 떨어지면서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기존의 통제, 기존 통제력이 떨어지는 거야. 자, 맡겨놨는데 통제력이 떨어지면서 뭐 가정이든 사회든 이런 통제력이 떨어지면서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국가 개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기초질서 위반 해봐야 그 동네 어른들한테 욕만 좀 먹으면 돼. 야, 똑바로 해라. 조심해라. 자,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할배들이 잔소리 안 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이제 통제 못하니까. 자, 너희가 못하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처벌해 줄게.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 비범죄와 신범죄와 과범죄와의 개념도 나올 수 있겠지만 하나 더 간다면 예를 내지 않을까. 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범죄와의 예가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범죄였어요. 자, 범죄였는데 지금은 범죄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세분화되게 할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나올 건데. 자, 법률상의 비범죄와 사실상의 비범죄와 그 나중에 논하기로 하고, 기존의 범죄였다가 지금은 범죄가 아닌 거야. 뭐 있을까요? 간통 있잖아. 간통. 대표적으로 간통. 자, 간통. 그 다음에 혼빈간. 자, 혼빈간. 자, 이런 것 등이 대표적인 비범죄가 된 겁니다. 옛날에는 간통은 역사적으로 처벌 대상이 됐었어요. 근데 2013년인가요? 2014년 13년 6월 달인가? 그때 간통죄가 위헌이 나면서 폐지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나이트클럽 난리 났었잖아요. 자, 그래서 DJ가 그랬다더만, 간통죄 폐지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막 아줌마들 난리가 나가지고 오늘 안 들어가 이러지. 자, 그래서 이 간통이라는 게 기존에는 처벌 대상이었다가 국가가 이제 더 이상 개입해서 안 된다. 아니, 내가 어떤 사람과 성적 결합할지는 내 자유잖아. 근데 거기가 내 성적 파트너까지 국가가 개입한다? 배우자 아닌 사람과 결합했다고 해서 그런 배우자에 대한 문제일 뿐이지 국가가 개입한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범죄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봐. 논리적으로. 옛날에는 범죄라고 보지 않았어요. 볼 수도 없었어.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은 신범죄화가 교통범죄가 나와요. 교통범죄. 자, 교통범죄라든가 그 다음에 뭐 컴퓨터범죄. 자, 컴퓨터범죄. 자, 이런 것 등이 자 신범죄화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말 타고 다녔잖아. 조선시대에. 그죠? 자, 보세요. 전통적인 범죄 외의 것들이야. 전통적인 범죄 외의 것들. 자, 그래서 전통적인 범죄는 뭐 살인이다, 강도다, 강간이다, 절도다,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인류가 존재했을 때부터 쭉 내려왔던 해악이야. 근데 신범죄화는 사회가 변하면서 새로운 물질들이 등장하고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말 타고 다니는데 술 먹고 말 타고 다닌다고 뭐 처벌했을까요? 요즘엔 차를 몰잖아, 차를. 그러면 교통량이 많아지고 교통을 이용한, 자동차 이용한 범죄들이 등장하게 되니까 자, 교통범죄가 나오는 거고, 컴퓨터와 마찬가지죠.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컴퓨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시대가 변하는 거야. 그래서 컴퓨터 범죄도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 자, 과범죄와 그러면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 것이, 그죠?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 것이, 자, 과범죄와, 자, 기초질서위반, 경범죄 처벌법. 자, 경범죄 처벌법.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과범죄. 사람들은 누구나 일상적인 일탈을 저질러요. 그러면 요 일탈을 누가 했어, 옛날에? 지역사회나. 거기에다 맡겨져 있었는데, 지역사회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통제력이 떨어지니까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다. 자, 이런 것들을 과범죄화라고 합니다. 자, 저 같으면은 요거를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자, 문제 용어 한번 볼까요? 자, 무엇은, 자, 무엇은, 뭐뭐로, 그 예로, 자, 뭐가 등이 있다. 자, 등이 있다. 자, 아마 요렇게 내지 않을까. 자, 그러면 요 개념이 맞는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요 개념의 종류가 맞는지를 하나씩 판단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 요거랑 개념이 맞느냐 잘라주시고, 자, 요거랑 그 예시가 맞는지. 자, 아마 요런 정도. 예. 자, 다른 과목에 비해서 범죄학은 유형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 그래서 아마 어렵게 나온 유형 정도가 이 정도? 예, 복잡하게 낼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근데 다른 과목은 워낙 오래 20몇 년 동안 냈으니까 유형 변화가 급격해. 근데 범죄학은 유형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거 개념 보고 종류 몇 가지만 외우면 아마 답이 OX가 금방 될 건. 단순 유형으로 판단. 단순 유형. 자, 그래서 아마 요런 정도 나오지 않겠냐. 자, 그래서 비범죄화. 그죠? 비범죄화.
자, 그 다음에 신범죄와. 자, 그 다음에 과범죄와. 그죠? 과범죄와. 자, 과범죄와. 자, 그 다음에 범죄인, 범죄자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피해자. 그죠? 피해자. 그 다음에 뭐 정책가들 나오는데 정책가들까지는 안 봐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범죄다. 그죠? 범죄. 일단은 형식적 의미의 범죄. 이제 디테일에 갑니다. 자, 뼈다귀 살짝 그려봤고요. 자, 이제 상세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뭡니까? 법적인 개념이다. 법에 있는 거다. 그죠? 그러면 형법에 규정된 구성 요건을 만족하는 행위들이 형식적 의미의 범죄다. 그죠? 그래서 규범 종속적이다 그랬죠. 이해되십니까? 자, 요 문장 잘 기억하셔야 돼요. 법상의 개념이고, 자, 법적인 개념이고, 규범 종속적이다. 규범 종속적.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법에 규정된 것이고, 규범 종속적이다 그랬죠? 규범 종속적. 자, 종속적 가치를 갖는 거다. 이 규범이라는 게 뭡니까? 법이다. 자, 법에 쓰여 있는 것이다 라는 거. 법에 규정된 것이 형식적 의미의 범죄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형식적 의미의 범죄. 그러면 실질이란 뭐냐? 법 규정과 관계없이 범죄의 실질을 가지는 반사회적 법익 침해다. 그죠? 그러면 자, 법 규정에 관계없다. 그러면 이거는 법 규정에 관계없이 반사회적 행위. 자, 반사회적 행위로, 그죠? 반사회적 행위로 변할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형식은,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해를 해야 돼.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법에 있는 거야. 법에 딱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요거는 고정되어 있는 거지. 근데 이 실질이라고 하는 거는 법 규정에 관계없이 사회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반사회적 행위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가변적이고 상대적이다라고 표현한 거야. 가변적, 상대적. 가변적이고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야.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와 비교가 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규범 종속적이고 실질은 상대적이고 가변적. 상대적이란 말은 뭡니까? 상대적은 어느 사회는 범죄야. 근데 어느 사회는 범죄가 아니야. 아시겠죠? 자, 볼까요? 자, 아마 이거는 그냥 예를만 들어볼게요. 자, 이거 혹시 아버지랑 맞담배 할 수 있나? 아들 담배 하나 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요즘에 참 경제가 어렵죠, 아버지. 자, 어디 담배 필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일반적인 사회는 아버지랑 맞담배 하는 거 참 불편할 거야. 예. 근데 함경북도 어딘가 거기는 아버지랑 맞담배 하는 게 전통이래요. 함경북도 어딘가. 왜냐하면 함경도 그쪽이 유배지가 많았다대. 추운 곳이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유배 당하잖아.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러 따라가는 거야. 그럼 이제 아들도 나이가 40, 50대, 아버지는 한 60이고, 그럼 아버지는 안에서 담배 피는 거야. 그럼 아들은 어떻게 해? 밖에 나가서 막 추워가지고 뭐 담배 피고 있으니까, 아휴, 나 때문에 고생하는 아들 참 생각하니까, 야, 들어와서 같이 피자. 그래서 그 동네는 아버지는 맞담배 한대. 꼬나물기도 하고, 아버지! 이제. 자, 왜냐하면 다른 거잖아요. 그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느 사회는 범죄로 보지만 어떤 사회는 범죄가 아닐 수도 있거든. 가변적이란 말은 뭐죠? 변할 수 있다는 거지. 변할 수 있다. 아시겠죠?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이다. 자, 우리가 미국에서는 일탈이라고 해. 일탈이란 말을 씁니다. 일탈. 자, 그러면 자, 2번 한번 보세요. 범죄의 개념은, 실제적 의미의 범죄 개념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이다. 그래서 범죄 개념에 뭐를 부여해? 탄력성을 부여한다. 이해되시나요? 용어 자체가 해석을 해야 돼.
그러면 개념의 탄력성이 보여졌다 그랬지. 탄력성. 탄력성이 뭐야? 자,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이 계속 통통통 튀는 거예요.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 안 됐다가. 그죠? 이게 탄력성이에요. 탄력성. 개념의 탄력성을 부여한다. 근데 여기는 법에 딱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탄력성이 떨어져요.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자, 새로 범죄가 되기도 어렵고 이제 범죄가 아닐 수도 없는 거거든요.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실질적 의미입니다. 실질적 의미.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3번 한번 봐봐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형사정책의 중요 목표의 하나는 현행법상 벌하지 않는 반사회적 행위를 새롭게 범죄화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신범죄화. 그 다음에 사회 변화에 따라 가벌할 필요가 없는 행위를 비범죄화. 이해되십니까? 자, 짝짓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벌하지 않는 것. 보세요. 이거죠. 벌하지 않는 것들을, 범죄가 아닌 것들을 신범죄화하는 것과, 그죠? 처벌의 필요성이 없어서 앞으로 벌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는 신범죄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벌의 필요성이 없어서 이제 규제하지 않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그래? 자, 이것을 비범죄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짝짓기를 좀 해놔야 돼요. 저 같으면 이걸 분명히 문장을 바꾸고 싶어요. 자, 신범죄화와 비범죄화의 개념. 자, 그래서 조금은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탈행위 나왔죠? 일탈행위. 자, 우리가 일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일탈은, 자, 범죄 개념을 잘 보세요. 일탈이란, 자, 규범 의존성이 있는 범죄 개념에서 탈피. 이해되십니까? 자, 보세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 범죄학 책이 어려워요, 용어가. 자, 규범이죠. 규범 의존성이 있는 규범 종속적인 개념을 벗어나서 됐어요? 자, 규범 의존적인 개념을 벗어나서 넓게 보는 개념이에요. 일탈이란. 다시 말하면 법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넓게 보는 거예요. 넓게. 일탈이란. 그래서 규범 의존성이 있는 범죄 개념을 탈피하여 자, 모범적이고 기대되는 행위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일탈이라 한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 자, 뭐냐면은 자, 이게 형식이 뭐냐면은 규범 의존적이죠. 규범 종속적, 규범 의존적이잖아. 자, 이거는 법에 있는 거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탈피하여 벗어나는 거야. 이것을 벗어나서 자, 기대되고 모범적인 행위에서 벗어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일탈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일탈의 개념이 자, 형식적 의미의 범죄보다 넓은 개념이에요. 그죠? 큰 개념이다. 왜냐하면 규범 종속적인 것을 벗어나서, 그죠? 기대되는 모든 것들을, 그죠? 벗어나는 행위들을 일탈이라고 봤으니까. 자, 형식적 의미를 벗어나서. 자, 여기까지가 일탈이니까, 일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 형식적 범죄에 한정되지 않고, 1번과 2번이 같은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랬잖아. 봐봐. 형식적 의미가 규범 의존적인 개념이잖아요. 규범 의존 개념을 벗어났다 그랬지. 그렇다면 일탈이란 형식적 의미의 개념에 국한되지 않고 그 외까지 넓게 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똑같은 문장입니다. 근데 용어가 좀 많이 다르게 낯설죠. 자, 규범 종속적인 개념을 탈피. 이 말이 뭐야? 형식적 의미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그죠? 한정하지 않고, 알코올 남용이나 자살 시도나 가출이나 자퇴나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들도 뭐가 된다? 일탈이 된다. 그죠? 일탈. 자, 이것을 범죄로 본다면 실질과 유사하다. 그죠? 실질과. 자, 실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모양을 보니까 일탈이란
형식만 되는 게 아니라 벗어난 거니까 실질적 의미의 개념과 유사하게 보인다. 형식에서 벗어나서 넓게 보는 거니까 일탈이란 실질적 의미와 유사한 개념으로 동일한 개념이 된다. 자, 그래서 첫 시간에 이렇게 봤는데요. 자, 앞에는 이제 범죄학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처음 해보시면은 진짜 사변적입니다. 관념적이고 사변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좀 노트를 정리를 해서 개념을 좀 뼈다귀를 빨리 잡는 게 필요하다. 자, 그래서 자, 앞쪽은 그나마 이제 정리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조금만 가면은 이제 복잡해집니다. 조금씩 가면은. 그래서 이제 요게 제가 이제 경찰학도 수업을 하는데 경찰학은 보면은 딱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 법도 있고 규정이 있는 건데 범죄학은 이론이다 보니까 자, 뭔가가 조금 이제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보여. 추상적으로. 뭔가 와닿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접근을 좀 편하게 갖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책을 되도록이면 꼼꼼하게 보시면서 독해를 하세요. 독해를. 자, 왜냐하면 아까 일탈행위가 1번하고 2번이 거의 같은 문장이거든. 규범 의존성인 범죄 개념을 탈피. 규범 의존성이 있는 범죄가 뭐예요? 형식이죠? 그럼 형식을 벗어나서 넓게 보는 거니까 실질적인 의미의 범죄와 유사하다라는 거.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자, 쉬셨다가 범죄 개념의 변화 2번부터 이어가겠습니다.